나으리, 지금 그 술병에 물을 섞으시면 내년 이맘때 벼락을 맞을 관상이십니다. 헛간 옆에서 개랑 뒹굴던 꼬맹이가 던진 이 한마디에 조선 팔도를 속여온 허풍 대감의 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굴의 주름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주름 사이에 숨겨둔 그 사람의 눈물 자국과 떨리는 심장 소리를 읽는 놈이지요. 정체를 숨긴 임금님의 수염을 붙잡고 조선의 운명을 논하고 앞 못 보는 소녀의 눈을 대신해 세상의 진실을 찾아냈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헛간 꼬마가 어떻게 만백성의 가슴을 울리는 조선의 등불이 되었는지 이제 그 웃음과 눈물의 대서사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헛간에서 개랑 비비며 자란 천덕꾸러기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갑고 눅눅한 헛간 바닥에서 세상을 배웠고 사람의 눈빛 하나에 담긴 추악한 본성을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헛간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양반들이 걸친 비단 도포보다 비릿한 욕망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지푸라기 냄새 자욱한 그 좁은 공간이 저에게는 세상 이치를 담은 거대한 서고였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털이 듬성듬성 빠진 누렁이 복실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복실이가 그저 밥이나 축내는 흔한 똥개인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제게 복실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예리한 최고의 관상가였습니다. 복실이는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뱉으면 코를 킁킁거리며 재채기를 했고 가슴 속에 사리를 품고 다가오면 털을 세우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개들은 사람의 땀 냄새가 공포에 찌들었는지 탐욕에 젖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법입니다. 사건이 터진 건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어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헛간을 지나던 허풍 대감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낡은 헛간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술병에 물을 섞었다고 장터 바닥에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 대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불알인 두 눈에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듯한 기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대감의 호통보다 뒷짐지고 있는 그의 왼손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켰을 때 나오는 깊은 두려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복실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소문을 낸 건 술병에 물을 섞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술병 속에 숨겨두신 비밀 서신이 젖을까봐 걱정되어 드린 말씀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더니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허풍 대감은 술에 미친 파라코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장독대에 비밀의 전가를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의 손은 공중에서 허망하게 휘청거렸습니다. 복실이가 조용히 다가가 대감의 때 묻은 도포 자락 끝을 살며시 물어당겼습니다. 복실이가 물고 나온 것은 도포 안쪽 깊숙한 틈에 숨겨진 작은 암호문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이답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관상은 얼굴의 생김새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려 애를 쓸수록 풍겨 나오는 그 사람의 절박함으로 보는 것이지요. 대감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긴 한숨과 함께 툇마루에 주저앉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놈이 내 관상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찢어진 가슴속을 보았구나. 이 보잘것없는 헛간에서 오간거래가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폭풍의 눈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허풍대감이 건네준 낡은 놀이개는 제 작은 손바닥 안에서 기묘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풍비박산 난 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피눈물 섞인 맹세가 담긴 물건이었지요. 대감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술 냄새 가득하던 그의 숨결에는 이제 형용할 수 없는 고독함과 낡은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복실이의 등줄기를 쓸어내리며 대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좁고 터진 헛간에서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묻곤 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 거친 세상에서 7살 꼬마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믿으며 버텼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남은 건 관상을 잘 봐서가 아니라 복실이가 밤마다 물어다 주는 진실의 조각들 덕분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동네 사람들이 몰래 버린 음식 찌꺼기나 찾아다니는 흔한 똥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물은 밤마다 마을 구석구석을 소리 없이 누비며 사람들이 흘린 물건이나 누군가 은밀하게 주고받다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을 물어다 제 발치에 놓아두었지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꿰어 맞추다 보니 누가 누구와 장터 뒤에서 몰래 만나고 누가 주인의 곳간 열쇠를 복제했는지가 제 머릿속에 한 폭의 지도처럼 그려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실이는 제 눈과 귀였고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어린 도사, 흉내를 냈던 셈입니다. 너, 내 이름이 강식이라고 했느냐?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거운 정적을 깨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강하고 씩씩하게 살라고 헛간지기 할아범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대감은 헛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술잔을 든 한량의 것이 아니라 평생 검술을 익힌 무사의 것이었습니다. 파랗고 대감의 낡은 도포 속에 숨겨진 것은 가짜 술병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는 10년 전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충신의 마지막 호위무사였습니다. 그가 이 더러운 헛간 옆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군의 마지막 핏줄이 이 근방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다는 소문을 믿고 10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저는 대감의 눈동자 속에 맺힌 슬픔의 깊이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깊은 충성심이자 끝내 주군을 지켜내지 못한 자의 비참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나으리, 찾으시는 그 아이는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제 말에 대감의 눈이 번쩍 뜨이며 제 가녀린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걸 내가 얻지 않으냐? 내가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단 말이냐? 저는 복실이가 물어다 준 놀이개와 똑같은 무늬가 새겨진 낡은 보루 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담겨 있었다는 그 낡은 나무 상자 말입니다.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사내의 가장 뜨겁고도 아픈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복실이가 갑자기 낮은 담장 너머를 향해 날카롭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헛간을 포위하듯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품 안에서 부러진 검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나타난 자들은 최판서의 호위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기이한 국도를 든 청나라 무사들이었지요. 그들은 제 이름이 아니라 황금의 눈을 가진 조선의 핏줄을 찾으러 왔다고 외치며 헛간으로 난입했습니다. 조선의 작은 헛간 꼬마가 사실은 대륙의 운명까지 쥔 거대한 음모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비로소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품에 꽉 안고 대감의 넓은 등 뒤로 숨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청나라 무사들의 곡도가 달빛 아래에서 섬뜩한 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 같은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대감은 부러진 검, 나를 고쳐 잡으며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등은 태산처럼 넓고 단단해 보였지만 저는 그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대감이 얼마나 큰 내상을 입은 상태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력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헛간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식이 이놈. 무사한 것이냐. 횃불의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자는 뜻밖에도 조선 팔도에서 가장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최판서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거드름은 어디에 버렸는지 비단 신발 한쪽이 벗겨진 채로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바발 개수까지 세어가며 종복들을 잡던 그가 무엇이 그토록 절박했기에 이 늦은 밤에 헛간까지 달려왔을까요? 저는 대감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최판서의 콧잔등에 맺힌 식은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품 안에는 무엇인가를 아주 소중하고도 절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결국 그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고 오셨구먼요. 제 나직한 한마디에 최판서는 마치 천둥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가친 척도 외면하던 냉혈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관상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혈육을 향한 처절한 부성애를 읽어냈습니다. 그가 움켜쥔 주머니 속에는 금괴가 아니라 병들어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재의 위치가 적힌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청나라 무사들이 노리는 것도 사실은 강식이가 아니라 최판서가 숨겨둔 그 가공할 만한 정보와 재물이었습니다. 강식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내 눈뿐이라고 들었다. 제발 나를 도와다오. 조선 최고의 갑부가 헛간에 사는 7살 꼬맹이 앞에 엎드려 흘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청나라 무사들과 대감마저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판서는 제가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온 것이지요. 저는 최판서의 떨리는 어깨에 작은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재물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고약한 냄새만 풍기지만 사방으로 나누면 온 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최판서의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그것을 노리며 달려드는 청나라 무사들을 향해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이미 복실이가 그들의 곡도 끝에 묻은 기이한 향취를 맡고 제게 경고를 보낸 뒤였거든요. 그들의 칼날에는 독이 발려 있었고 그 독의 해독제 또한 최판서의 주머니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무사님들, 이 지도를 가져가셔도 좋지만 그 전에 당신들의 목 뒤에 도단한 검은 반전부터 신경 쓰시는 게 어떠십니까? 제 말에 무사들이 일제히 멈칫하며 서로의 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독을 다루는 자들이 겪는 치명적인 역병의 증상이었지요. 관상을 통해 그들의 신체적 징후를 읽어낸 제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살기 대신 살려달라는 애원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다시 품에 안으며 최판서와 대감 그리고 청나라 무사들까지 제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헛간이 이제 조선과 대륙의 생사권을 쥐고 흔드는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목숨이고 목숨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밤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청나라 무사들과 최판서가 휩쓸고 간 헛간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 안개만이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은 부러진 검을 챙기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저는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규칙적이고도 단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살기를 품은 자의 조급한 발걸음이 아니라 천하를 발 아래 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롭고도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이윽고 안개를 헤치며 나타난 이는 수수한 남색 도포를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저 세상을 유랑하는 이선비라 소개했지만 그의 도포 자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침향 냄새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은 헛간의 공기마저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낮게 흔들며 그 노신사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물인 복실이가 이토록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헛간 문턱에 걸터 앉아 노신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패여 있었으나 눈동자만큼은 한 시대를 비추는 태양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발을 들고는 무례하게도 노신사의 턱수염을 슬쩍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이 안 와서 예까지 오셨구먼요?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 3개를 품고 계시니 숨이 차서 어찌 사십니까? 순간 노신사를 뒤따르던 그림자 같은 사내들이 칼을 뽑으려 움찔거렸지만 노신사는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 돌덩이 3개란 바로 굴줄인 백성, 부패한 대신들, 그리고 대통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왕실의 비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나. 내 수염을 잡고 내 근심을 마치는 꼬마는 내가 처음이구나. 그래, 그 돌덩이를 치울 방법도 내 눈에는 보이느냐? 노신사, 아니 자맹 중인 조선의 임금은 제 앞에 허물없이 주저앉았습니다. 7살 꼬마와 이 나라의 지존이 낡은 헛간 지푸라기 위에서
마주 앉은 것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쌀알 몇 개를 모아 임금의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만 한 솥에 들어가 죽이 되면 소리 없이 만인을 배불립니다. 임금님의 마음이 쌀알처럼 따로 노는 대신들을 하나로 녹일 솥이 된다면 그 돌덩이들은 절로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작은 쌀알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고였다가 이내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외로운 왕좌에서 고군분투하던 사내에게 헛간 꼬마의 이 단순한 진리는 그 어떤 대신의 상소문보다 뼈아프고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제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관상이 아니라 조선의 심장을 보았다. 강씨가 내가 헛간의 등불이 아니라 이 나라의 등불이 될 날을 내 기다리마. 새벽 달기 올 무렵 임금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옥패는 제 가슴 위에서 조선의 운명처럼 무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떠나가는 임금의 뒷모습을 향해 길게 하울링을 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이 헛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가 잉태되는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제 목에 걸린 녹색 옥패는 헛간의 어둠 속에서도 기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무게였고 7살 꼬마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대감은 옥패를 빤히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군의 핏줄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혹한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복실이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판서와 청나라, 무사들이 물러간 자리에 이번에는 조정에 부패한 관리들이 보낸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헛간에 괴상한 요술을 부리는 아이가 나타나 임금을 현혹했다는 모함을 받고 저를 잡아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도포 자락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헛간 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자루의 서슬퍼런 칼날이 겨눠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새벽물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옥패를 꺼내 드는 대신 어젯밤 임금님이 손바닥에 쥐어주었던 그 하얀 쌀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관원 나으리들, 이 쌀알들이 보이십니까? 이 쌀알들은 누구의 입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배불리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칼날을 앞세운 그들에게 7살 소년의 순수한 통찰력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쥔 그 칼은 한 명을 죽일 수 있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는 10,0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제게 맡기신 건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쌀알처럼 소박하고도 정직한 백성의 마음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으나 헛간 마당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칼을 들고 기세를 올리던 금군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관상을 넘어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제 눈빛 앞에서 탐욕에 찌들었던 그들의 마음 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때 멀리서 임금의 전령이 도착하여 어명을 전했습니다. 강식이를 해치는 자는 영모로 다스릴 것이며 그를 조선의 어린 스승으로 예우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대감은 비로소 검을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기분 좋게 지저댔습니다. 저는 이제 헛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통찰력이 비단 저 한 몸 편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걷는 백성들의 앞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헛간 꼬마가 어떻게 만백성의 가슴을 울리는 조선의 등불이 되었는지, 이제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조선팔도 장터마다 노래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집신을 고쳐 신고 충성스러운 복실이와 함께 노을 지는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헛간을 떠나 꼬박 보름을 걸어 당도한 한양 도성의 숭례문은 7살 소년인 제 눈의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하고 웅장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남루한 회색 베옷은 이미 흙먼지에 절어 원래의 색을 잃었고, 집시는 다 달아해졌지만 제 목에 걸린 녹색 옥패만은 도성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더욱 서슬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낡은 도포 자락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군중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제 옆을 묵묵히 따르는 복실이의 영리한 눈동자는 이미 성 안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연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한양은 겉보기에 화려했으나 그 이면에는 헛간보다 더 지독한 가난의 냄새와 부패한 권력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임금님이 약속한 만남의 장소로 향하던 중 도성 한복판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도성의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피막골 근처의 작은 약방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사대부가의 호위병들이 길을 막아선 채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도성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고관대작들이 치료에 필요한 약재를 매점매석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들의 관상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칼을 든 자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재물을 지키려는 기계적인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대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러진 검 자루를 꽉 쥐었으나 저는 대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사의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군중 사이를 뚫고 나아가 호위병들의 우두머리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지금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약재함 속에는 약이 아니라 사람의 피눈물이 가득 차 있구먼요. 제 작은 키는 그의 허리춤에도 닿지 않았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제 목에서 흘러나온 옥패의 빛을 본 순간 그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문양은 오직 임금의 직계 혈족이나 나라의 스승만이 가질 수 있는 왕실의 인장이었으니까요. 호위병들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이 남루한 꼬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옥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사자후와 같은 일가를 던졌습니다. 임금님이 제게 이 패를 주신 이유는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등불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약방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지키는 그 재물은 당신들의 무덤을 덮는 흙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복실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하울링을 내질렀고 마치 기적처럼 굳게 닫혔던 약방의 문이 안쪽에서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이는 놀랍게도 며칠 전 헛간에서 목숨을 구걸했던 최판서였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이미 약재를 모두 매입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강식이, 즉 저를 시험하고 한양 백성들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기 위한 임금님의 거대한 안배였음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 주었습니다. 7살 꼬마의 작은 손이 조선의 거대한 슬픔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한양 도성에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붉게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헛간의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진정한 어린 성자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종장으로 향하며 강식이가 임금과 재회하여 조선의 근간을 바로잡는 위대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성 백성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뒤로한 채 저는 대감의 묵직한 안내를 받아 마침내 금단의 구역인 거대한 궁궐의 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칠을 한 높은 문턱은 7살 소년인 제 무릎 높이보다 훨씬 높았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근정전의 위용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천상계의 집처럼 아득하고 웅장했습니다. 제 몸에 걸친 회색 삼배옷은 보름간의 여정 탓에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고 흙먼지에 절어 원래의 색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에서 빛나는 그 녹색 옥패만은 도성의 그 어떤 보석보다 서슬퍼런 위엄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옆을 따르는 복시리의 발바닥에는 한양까지 걸어오느라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녀석의 꼬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치켜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게 늘어선 백관들의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조선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대신들은 헛간에서 올라온 이 남루한 꼬마와 볼품없는 똥개를 보며 비아냥거리는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허, 성스러운 대전 마당에 어디 저런 천한 짐승과 거지를 들이는가. 누군가 내뱉은 날선 조롱이 제 귀를 때렸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의 관상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하던 그들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상이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요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추악한 욕망의 결을 적나라하게 발라내는 칼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제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편전의 깊숙한 곳. 높은 보좌 위에는 자맹 중이던 노신사가 아닌 붉은 익선관을 쓰고 황금빛 용이 수놓아진 골룡포를 입은 조선의 군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눈은 며칠 전 헛간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깊고 인자했으며 동시에 한 나라를 책임지는 통치자로서의 서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제가 근처에 다다르기도 전에 보좌에서 내려와 직접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변의 대신들이 법도에 어긋난다며 경악 섞인 만류를 보냈지만 임금님은 그들의 말을 일축하고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굽혀 저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강씨가, 아니, 나의 잃어버린 조선의 호나,
너를 이 차가운 궐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 혹여 너의 그 맑은 눈을 흐리게 할까봐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임금님의 그 뜨거운 한마디에는 10년 전 영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내지 못한 충신의 핏줄에 대한 참회와 홀로 헛간에서 버텨온 어린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때 대신들 사이에서 나직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제 왼쪽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점 3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년 전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진 세자의 호위무사 가문, 즉 제 친아버지가 가졌던 유일한 혈족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임금이 직접 임명했던 비밀사법 조직의 수장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제 손목의 점을 보며 아이처럼 통곡하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거대한 편전의 천장을 울리고 대신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전하, 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 있든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헛간 지푸라기 위에 있든 사람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보고 배운 세상의 이치는 화려한 경전 속에 있지 않았고 배고픈 이의 거친 숨소리와 자식 잃은 어미의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에 걸린 옥패를 조심스럽게 벗어 임금님의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편전 안을 가득 채운 대신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옥패는 전하께서 주신 신표이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억울한 핏줄을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상을 봐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마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아주기 위함이니까요. 7살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깊은 통찰력 앞에 오만했던 대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감복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복실이가 갑자기 임금님의 보좌 뒤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누군가가 독이 든 향로를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임금님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보좌 아래를 보지 마시고 당신 옆에 가장 오래 서 있던 자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이자 궐 내부의 도살인 진짜 흑막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헛간의 생존 경쟁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판을 지키기 위한 7살 꼬마의 위대한 전쟁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편전 안을 가득 채웠던 감동의 눈물은 채 마르기도 전에 차가운 금속이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복실이의 예리한 경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천장의 높은 석가래 사이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에서 온 인류 자객들이자 조선 내부에서 은밀히 권력을 탐하던 배신자들과 결탁한 그림자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임금님의 눈과 귀가 되어 조선의 미래를 바꿀 황금 눈의 아이. 바로 저 강식이를 이 자리에서 제거하여 조선의 희망을 영원히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호위병들이 채 칼을 뽑아 대응하기도 전에 자객들의 서슬퍼런 곡도가 임금님의 목전을 향해 뱀처럼 쇄도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옆을 묵묵히 지키던 허풍 대감이 비명 같은 기합과 함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씨가
전화를 모시고 당장 보좌 뒤로 물러나거라. 이놈들의 비겁한 칼끝에는 내 눈이 박혀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평소 시장통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파라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감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날이 무디고 끝이 부러진 낡은 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수십 명의 정예, 무사를 단숨에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감의 넓은 등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상으로 본 대감의 등은 수많은 상처와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배신한 적 없는 정직하고 강인한 근육들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객들 중 우두머리가 대감을 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하구나. 10년 전 우리와 손을 잡고 세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배신의 솜씨가 그 한마디에 편전하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임금님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고 옆에 있던 대신들은 대감을 향해 분노와 경멸의 손가락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칼을 휘둘러 달려드는 자객들을 베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침묵은 그 추악한 과거를 긍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깊고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품 안에 복실이를 꼭 안고 피 튀기는 전장 속에서도 대감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과 소문만을 보고 그를 욕하고 의심했지만 제 눈에 비친 대감의 그림자는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맑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신자로 위장하여 지난 10년간 적들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캐내며 언젠가 나타날 저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란에 빠져 뒷걸음질 치는 임금님의 소매를 단호하게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전하, 귀로 듣는 소문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진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대감의 칼은 지금 전하의 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전하의 심장을 찌르려는 자들의 추악한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 외침에 대감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어둠 속을 걸어온 사내의 고독을 7살 꼬마인 제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화려했던 편전의 카펫은 자객들의 붉은 피로 얼룩져갔습니다. 복실이는 대감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자객들의 발목을 사납게 물어뜯으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궐의 더 깊은 곳에서는 더 거대하고 지독한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거대한 판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정교한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싸움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누가 더 깊게 꿰뚫어 보느냐의 처절한 심리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저는 집신을 꽉 조여 신고 제 앞에 펼쳐진 이 피비린내 나는 운명의 한복판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편전의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궁궐에는 감동 대신 서늘하고도 무거운 의심의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소탕되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들이 남긴 독설은 임금님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열흘 안에 저 사내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강 씨가 너조차 역적의 자식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임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제 영원한 방패였던 대감은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고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궐 안에 외딴 별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비단요가 깔려 있었지만 제게는 헛간에 거친 지푸라기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별채의 창살 틈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아,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지. 눈앞에서 목숨을 구해준 칼날보다 귀로 흘러들어온 독한 말 한마디를 더 믿으니 말이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얌전히 제 무릎을 베고 있던 복실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별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자는 놀랍게도 낮에 임금님 옆에서 가장 크게 대감을 비난하며 통곡했던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지만 제 눈에 비친 그의 관상은 뱀의 혀를 가진 악마의 형상이었습니다. 어린 도사여, 그대가 입만 다물어준다면 저 미천한 무사 하나 죽는 것으로 이 소동은 끝날 것이네. 그럼 그대는 조선의 왕족으로서 평생을 누릴 수 있지. 그의 제안은 달콤했으나 그 끝에는 썩은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대감에게 배신자의 누명을 씌워 제거하고 자신이 직접 저를 손에 넣어 임금을 조종하려는 검은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의정이 건넨 차 잔 속에는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는 금지된 약초가 들어있었고 그는 이미 궐 내의 금군 절반을 자신의 사병으로 포섭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거부하려던 찰나 복실이가 번개처럼 영의정의 발목을 물어뜯으며 제게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영의정의 옷자락을 뿌리치고 별채의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궁궐의 지형을 모르는 저를 대신해 복실이가 앞장섰습니다. 복실이는 궐의 가장 깊숙하고 습한 지하 수로를 지나 대감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의 뒷벽까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실이는 땅을 파헤치더니 어디선가 물어온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세자가 죽기 직전 대감에게 맡겼던 진짜 밀서였습니다. 대감은 그동안 이 밀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배신자의 누명을 쓴 채 적들의 눈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밀서 안에는 영의정과 청나라 사신이 결탁하여 조선의 국경을 팔아넘기려 했던 모든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밀서를 품에 안고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에 앉아있는 대감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눈을 감고 있던 대감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강씨가 이것을 가지고 전하께 가거라. 나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적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마. 7살 아이의 어깨에 조선의 운명이, 아니, 단 한 명의 정직한 사내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복실이와 함께 다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는 영의정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저희를 쫓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품 안의 밀서는 마치 뜨거운 심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상가가 아니라 진실을 배달하는 조선의 가장 작은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서를 품에 안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리는 제 숨소리가
거칠게 궁궐벽을 때렸습니다. 복실이는 영리하게도 금군들의 순찰로를 피해 저를 청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영빈관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영의정과 결탁한 배후의 실체를 확실히 잡기 위해선 임금님께 가기 전 사신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움직임을 먼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빈관의 담벼락 아래 숨어 귀를 기울이자 거만한 청나라 관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소름 끼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선의 왕은 이미 늙고 병들었소. 이제 저 황금 눈의 아이만 우리가 차지한다면 대륙의 황제께서 조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실 것이요. 그들은 강식, 즉 저를 살아있는 보물로 여겨 청나라로 압송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인격체가 아니라 대륙의 패권을 유지해줄 신비한 예언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빈관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거대한 덩치의 사신 우두머리 장군 아그타가 횃불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제가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옥패를 물고 여기까지 왔구나. 어서 그 주머니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어 대륙의 황궁에서 비단 옷을 입혀주마. 저는 복실이를 제 뒤로 숨기며 천천히 담벼락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품속의 밀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군 아그타가 제 눈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당당하던 기세가 순식간에 무너지며 뒷걸음질을 친 것입니다. 그는 청나라 전설 속에서만 전해지던 황금 눈의 파수꾼을 제 눈동자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그의 관상은 용맹한 장군이었으나 그의 운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의해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장군, 당신의 손에 쥔 횃불은 지금 당신의 등을 태우고 있소이다. 당신이 섬기는 황제는 이미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신을 보냈으니 지금 당장 조선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영빈관 마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아그타는 자신의 비밀 통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관상을 통해 그가 가진 불안의 뿌리를 건드린 것이지요. 그 틈을 타 복실이가 아그타의 발치를 가로지르며 군사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아그타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이미 사신관 내부의 공기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밀서를 전달할 마지막 관문인 임금님의 침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궐 안의 모든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금군들이 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의 최후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옥패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아, 우리가 헛간에서 보았던 그 가장 어두운 밤을 기억하니? 그 밤이 지나야만 진짜 해가 뜨는 법이란다. 영의정의 사병들을 피해 궁궐의 깊숙한 숲길인 비원으로 숨어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만 제 발목을 적시는 차가운 새벽 이슬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등 뒤를 덮쳤습니다. 복실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슬픔과 반가움이 섞인 기묘한 소리로 나직하게 낑낑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이는 저와 똑같은 회색 베옷을 입고 제 눈매와 꼭 닮은 눈을 가진 12살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도성 곳곳에서 저를 사칭하며 어린 성자가 민심을 버리고
왕의 사냥개가 되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던 가짜 도사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씨가 너만 헛간에서 지옥을 맛본 줄 알았느냐? 나는 내가 따뜻한 쌀밥을 꿈꿀 때 적들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며 살아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켜켜이 쌓인 증오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10년 전 영모의 밤 아버지의 품에서 도망치다 강물에 휩쓸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저의 친형 강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그는 영의정의 손에 거두어져 언젠가 저를 제거하고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임금의 눈을 가릴 비밀 병기로 길러졌던 것입니다. 강진은 제 품속의 밀서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밀서를 내게 넘겨라. 그러면 너와 저 미천한 짐승만은 내가 살려주마. 아버지를 죽인 것은 저 늙은 임금이지 영의정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동생아. 저는 형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우리 가문의 기품이 남아 있었으나 그의 미간 사이에는 영의정이 심어놓은 거짓된 복수심의 낙인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보는 눈을 잃고 오직 타오르는 분노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서를 더욱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눈을 뜨십시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안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영의정은 형님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형님의 영혼을 도려낸 것입니다. 강진은 분노하며 소매 속에서 예리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실이가 형과 저 사이를 가로막으며 앞발을 세웠지만 예전의 주인이었던 강진을 차마 물지는 못하고 애처롭게 짓기만 했습니다. 형제 간의 비극적인 대치가 궁궐의 침묵을 찢어놓을 듯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을 든 형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관상이란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색을 읽는 것입니다. 형의 기색은 저를 죽이고 싶은 증오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도구로 이용당해온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칼날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를 죽여서 형님의 갈증이 풀린다면 그리하십시오. 하지만 이 밀서가 전하께 닿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2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영의정의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숲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제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눌 것인가? 아니면 10년 만에 맞잡은 손으로 거대한 악에 맞설 것인가? 새벽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졌고 복실이의 눈동자에는 두 주인을 향한 애끓는 충정이 눈물처럼 맺혔습니다. 형님의 떨리는 칼날을 뒤로 한 채 저는 안개의 자욱한 비원을 빠져나와 임금님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제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가장 어두운 복도 끝 감시가 소홀한 좁은 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멀리서 영의정의 군사들이 지르는 함성이 들려왔지만 이곳 침소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문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 아래 임금님은 홀로 앉아 식어버린 수라상을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노쇠한 군주의 어깨는 며칠 사이 더 작아 보였고 보좌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심연처럼 그분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전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수라상에는
음식의 맛이 아니라 죽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임금님은 놀라 숟가락을 멈추셨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씨가 너였구나. 이 야밤에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영의정이 말하길 너는 이미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더구나. 임금님의 눈동자는 이미 반쯤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매일 조금씩 차에 섞어 올린 만성 독약이 왕의 총명함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복실이가 물어온 붉은 비단 주머니와 대감의 밀서를 꺼내 임금님의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영의정은 전하의 눈을 가리고 조선의 대지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청나라 사신과 주고받은 밀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닫혀있던 병풍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역적의 혈육으로서 임금을 시해하려 침입한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하?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평소의 비굴한 웃음기를 싹 걷어낸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가리킨 수라사 위 은수저는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상을 비롯한 일반적인 독이라면 은수저가 검게 변했어야 했지만 그가 사용한 것은 오직 관상을 보는 자만이 그 기운으로 알아챌 수 있는 서역의 무색무취한 식물독이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혼란스러운 듯 저와 영의정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강씨가 내 말이 사실이라면 저 수저가 어찌 멀쩡하단 말이냐. 나를 평생 보필한 영의정이 어찌 나를 죽이려 하겠느냐. 저는 임금님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미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하, 은수저는 사람의 손길에 변하지만 사람의 탐욕은 그 영혼의 빛깔을 변하게 합니다. 지금 영의정의 이마에는 전하의 왕관을 뺏으려는 도둑의 낙인이 선명합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저 밥을 궁궐 마당의 까마귀에게 던져보십시오. 제 단호한 말에 영의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숨겨둔 고각을 불어 매복해 있던 자객들을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실이가 영의정의 도포 자락을 물어뜯으며 그를 바닥으로 고꾸라뜨렸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펼치셨습니다. 밀서에 적힌 영의정의 수결과 청나라 장군의 인장을 확인하는 순간 임금님의 눈에서 노여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충신인 줄 알았거늘. 너희가 진정 조선의 뿌리를 도려내려 하였구나. 왕의 호통이 침소를 울리자 어둠 속에서 저를 뒤쫓던 형님 강진과 대감의 비밀 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진실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 가장 높았던 배신자의 권위는 한낱 잿더미처럼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소에서의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영의정은 마지막 발악으로 미리 포섭해 둔 금군들을 동원의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임금님과 저는 대감과 형님 강진의 호위를 받으며 궐의 비밀 통로를 빠져나와 조선의 기운이 모인다는 북한산 기슭의 외딴 사찰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빛을 띤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찰의 낡은 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자비로운 미소로 백성을 굽어살피던 임금님의 어머니이자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인 대비였습니다. 임금님은 충격에 휩싸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영의정의 반역을 피해 피신하신 것입니까? 하지만 대비의 손에는 염주 대신 차가운 청나라 황제의 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의정을 조종하고 청나라와 결탁하여 자신의 친아들인 임금을 폐위시키려 했던 진짜 흑막은 바로 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총기 있는 아들 대신 꼭두각시가 될 가짜 혈통을 왕위에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고귀한 봉황의 모습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자식을 잡아먹고 둥지를 독차지하려는 독사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비는 저를 향해 서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7살 꼬마가 세상을 다 아는 척하더니 결국 제 발로 사지로 걸어왔구나. 내 그 잘난 눈으로 내 운명도 보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상이더냐?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대비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오는 피 냄새를 맡은 듯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대비 마마의 얼굴에는 왕의 어머니가 될 상은 있으나 왕을 낳을 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마마의 머리 위로 지는 저 붉은 달은 조선의 국군이 아니라 마마의 탐욕이 타오르다 남은 죄입니다. 마마가 부른 청나라의 군사들은 이미 압록강에서 대감의 비밀 결사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 아래에서 거대한 봉화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대감이 미리 준비했던 신호였습니다. 청나라 사신과 영의정이 믿고 있던 외부의 지원군이 차단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혈육마저 등졌던 그녀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임금님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비극적인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관상이란 결국 그 사람이 걸어온 선택의 길들이 얼굴에 새겨진 지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광화문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무너진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신끈을 다시 꽉 묶었습니다. 제 옆엔 10년 만에 되찾은 형님과 목숨보다 소중한 벗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북한산의 붉은 달이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침내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임금님과 저는 대감, 그리고 형님 강진의 호위를 받으며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광화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벽 위에는 영의정과 그의 남은 추종자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있었지만 성문 아래 모인 수만 명의 백성은 이미 진실을 갈구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실이를 앞세워 성문 앞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체구였지만 제 등 뒤에는 10년을 버텨온 대감의 의리와 죽음에서 돌아온 형님의 눈물, 그리고 임금님의 신뢰가 묵직한 오라가 되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녹색 옥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옥패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눈앞에 선 저 관리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들의 이마에 새겨진 것은 나라시를 걱정하는 주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가로채 세운 탐욕의 성벽입니다. 제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귓가를 울리고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의정은 성벽 위에서 저를 향해 화살을 쏘라 명했지만 활을 든 금군들의 손은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였고, 제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벽 위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영의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영의정, 당신의 관상에는 평생 남을 속여온 간교함이 서려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운명은 끝이 났소. 당신이 믿었던 데비마마의 밀지와 청나라의 약속은 이미 한낱째가 되어 흩어졌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오. 그 순간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연 것은 임금의 정규군이 아니라 제 목소리에 감복하여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민심에 합류한 일반 병사들과 성 안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신을 던지고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진실의 힘으로 견고했던 부정부패의 성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복실이는 승리를 확신한 듯 성문 앞에서 가장 높게 지저댔고, 대감과 형님은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영의정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관을 벗고 무릎을 꿇었으며,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거대한 민심의 파도 앞에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 앞에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조선은 다시 태어났다. 이 7살 소년이 지켜낸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조선에 꺾이지 않는 양심이다. 백성들은 제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저는 그 뜨거운 함성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의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옥패를 내려놓고 복실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단청보다 이제는 멀리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낡은 헛간의 지푸라기 냄새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소동의 끝에서 제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도성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고, 궐 안에는 저를 조선의 국사로 추대하려는 대신들의 상소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임금님은 제게 황금으로 수놓은 비단옷과 보석이 박힌 관을 내리시며 평생 궐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처음 헛간을 나설 때 입었던 해지고 때 묻은 회색 삼배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임금님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강씨가 이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어찌 다시 그 비바람치는 헛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내 공적이라면 이 나라의 2인자 자리가 부족함이 없거늘. 저는 임금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비단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나 백성의 추위를 잊게 만들고, 높은 의자는 몸을 편하게 하나 낮은 곳에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제 눈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단청 아래가 아니라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사람들의 진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떠나려던 제 앞에 관복을 벗어 던지고 낡은 칼 한 자루만 챙긴 대감과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챙긴 형님 방진이 서 있었습니다. 강씨가 내가 가는 길에 똥 치울 사람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늙은이도 이제야 비로소 숨을 좀 쉴 것 같구나. 대감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에 복실이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문보다 더 단단한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는 진짜 가족이 되어 궁궐의 높은 문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은 궐문 앞까지 나와 저희의 앞길에 꽃잎 대신 자신들의 소중한 보리 주머니를 놓아주며 배웅했습니다. 그것은 금은보화보다 훨씬 묵직하고 따뜻한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낡은 헛간은 여전히 바람이 들이치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이제 예전과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저주받은 아이라 부르지 않았고 마음이 아픈 자와 길을 잃은 자들이 등불 하나에 의지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상을 보며 미래를 예언해주는 대신 그들의 낡은 손을 잡아주며 스스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얼굴의 생김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로 누구를 향해 웃어주느냐에 따라 매일 조금씩 변하는 법입니다. 제가 남긴 이 마지막 말은 훗날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가 권력에 찌든 세상의 찬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담벼락이 되었습니다. 7살 꼬마 도사 강식이와 영리한 개 복실이 그리고 이름 없는 호위무사 대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켜진 그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강식이는 오늘도 어느 낡은 헛간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맑은 눈과 따뜻한 진심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품은 마음이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헛간 꼬마 도사 강식이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식이의 맑은 눈처럼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식이와 복실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